septic shock으로 사망한 환자라 septic shock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봤습니다. 먼저 데피니션에 대해서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상에서 sepsis란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 리스폰스 디스레귤레이션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레이팅한 올간 디스펑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간 디스펑션은 소파 스코어 2점 이상의 어큐트 체인지를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시비어 sepsis라는 단어는 요즘 사용하지 않는 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septic shock이란 sepsis에서 아데쿠에이트한 볼륨 디서스테이션 시행했을 때도 불구하고 민 아테리아 프레셔가 6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바소프레서를 사용해야 되는 퍼시스팅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세럼 락테이트 레벨이 2 이상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간 디스펑션을 확인할 수 있는 소파스코어는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에 대한 올간 디스펑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되어 있고, 퀵소파라고 해서 푸어 아웃컴과 관련된 굉장히 간단화된 그런 스코어링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2021년 버전에서 저희 전공의들이 프랙티스를 할 때 기억해뒀으면 좋을 것 같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앞에 리코멘데이션은 상에서 위크와 스트롱으로 나눠져 있고, 뒤에 모더레이트, 베리, 로우, 하이에 대한 에비던스 레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sepsis의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sepsis를 진단하는 것에 대해 퀵소파나 서스와 같은 단순한 한 가지 툴로 진단을 하는 것은 리코멘드 하지 않는다고 스트롱 리코멘데이션을 주었고, 전반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해서 클리니컬 의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저링 블러드 락테이트를 하는 것도 sepsis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리서스테이션 관련해서는 sepsis와 septic shock이 메디컬 이머전시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인지가 됐을 때 바로 이미디어트한 리서스테이션과 트리트먼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전에서도 있었던 3시간 내로 sepsis가 진단이 되고 3시간 내로 킬로그램당 30cc 이상의 IV 플루이드를 리서스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후에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스터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서스테이션 타겟에 대해서 민 아테리아 블러드 프레셔에 대해서는 하이어 타겟보다는 65를 타겟으로 조절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이전 스터디에 대해서는 NGM이 2014년에 실린 로우 타겟 그리고 하이 타겟에 대한 결과에서 모탈리 차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2020년 자마에 실린 논문상에서 높은 타겟을 줬을 때와 60에서 65의 낮은 타겟 퍼미시브 하이퍼텐션을 했을 때 90대 모탈리 디퍼런스가 없었고, 퍼미시브 하이퍼텐션 그룹에서 바소프레서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하이어 타겟보단 65 타겟을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펙션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안티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psis가 데피니트나 프로버블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적어도 1시간 내로 인식 1시간 내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sepsis의 가능성이 파서블 정도로 좀 낮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1시간 내로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낮기는 계속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서 필요시 한 3시간 내로는 반드시 안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epsis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인펙션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서 반복해서 리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소스 컨트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헤모다이나믹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크리스탈로이드를 퍼스트라인 플루이드로 사용하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멀셀라인과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를 두 가지를 다 권고를 했었는데,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RCT가 쌓이면서 이러한 클로라이드 리치 플루이드보다는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가 플루이드에 의한 컴플리케이션 줄일 수 있다고 해서 NS보다는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플루이드를 좀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스테이션 당시엔 스타치 플루이드를 쓰는 것들은 강하게 권고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소프레서에 관련해서는 퍼스트라인으로 노레피레핀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노레피레핀 용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 올리기보다는 바소프레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바이탈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에피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항목에 비교했을 때 IV 코티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에 대해 에비던스가 좀 더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RCT와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상에서 시스테믹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샥의 레졸루션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좀 더 에비던스 레벨이 올라가 적극적으로 IV 코티솔을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디셔널 세라피에 대해서는 아직은 폴리맥신 비헤모퍼퓨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뮤노글로빈에 대한 권고 사항도 아직은 장려되진 않고 있습니다. AKI가 확실히 있는 환자들에서는 레날 리프레스 세라피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AKI나 데피니티브한 RT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직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매니지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을 추려서 준비를 했고, 앞에 나왔던 내용처럼 sepsis와 septic 샥이 메디컬 이머전시라는 점과 인지라는 동시에 저희가 바로 트리먼트 리서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인지를 하며 환자를 보는 게 저희 트레이닝이나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스타디 컴플리케이션 시간에 김인경 교수께서 프리옵 외 펄모너리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거랑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환자를 보시면서 저희한테 이런 경우는 좀 지난번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이나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DS로 급격하게 진행하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한 번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인지해서 처치를 빠르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로 캐치를 해서 저희가 ARDS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얻었고 중간에 뉴모메디아스티넘이 생긴 게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보시면 조금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이제 뉴모메디아스티넘 같은 경우에 이 환자에서 이제 너무 하이 프레셔가 가해지면서 바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뉴모메디아스티넘이 저절로 생겼고 알베올라 럽처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이제 다시 ARDS가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나빠졌던 경우여서 그런 부분들이 벤틸레이터 케어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septic샷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태까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septic샷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마지막에도 얘기하셨지만 소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안티를 1시간 먼저 주고 후에 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RCT들이 진행이 됐지만 그거가 모탈리티를 바꿀 정도의 그런 큰 이펙트 에비던스를 가지지 못하는 반면에 소스 컨트롤이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이제 딜레이 될수록 그 소스 컨트롤에 대한 모탈리티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 저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도 좀 더 소스 컨트롤에 포커싱해서 환자 매니지먼트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도 바로 트라우마 그 뉴모메디아스님 생긴 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래도 신촌은 우리 김인경 선생님이 거의 백커버를 해주셔서 그 각 분과에서 많이 부담이 덜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재 선생님 케이스를 보면 새벽 1시, 뭐 3시에 익스파이 하시고 밤새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 같은데 또 특히 용의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담의 선생님이 저희 외과 소속이 아니에요. 이번 의학과 소속이거든요. 혹시 이철호 부장님 혹시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뭐 이거를 좀 이재 선생님 혼자서 다 하셨을 것 같고 전공의 선생님이랑 같이 밤새셨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의세브란스 병원 지금 이지혜 교수님 환자 같은 경우에는 POD 1일째 제가 당직이었으나 저 혼자서 매니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지혜 교수님이 저 수술을 하려고 지금 경주 학회를 갔다가 막차를 타고 다시 와서 수술을 하고 또 가서 발표를 하고 또 올라오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 환자를 수술했고 포스트옵의 POD 1일째 제가 보다가 이게 역부족이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지혜 교수님은 ICU 콜을 직접 받으면서 환자 매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간담체나 대장학문외과나 ICU 환자가 가게 되면 저희 교수들이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지만 교수들이 당직을 서지만 그게 100% 안전하진 않아서 중환 환자들은 교수들이 프라이머리 콜을 그냥 다 받으면서 지금 3년 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에 지금 김인경 교수님 코 아래 있는 같은 그런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도 병원에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주니어 스태프들의 저희의 생각으로는 ICU를 믿고 맡길 누군가가 절실하다. 오히려 병동
저희가 당직을 설 때보다 ICU 환자, 물론 병동에 중환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ICU를 좀 용인 환자, 아니, 외과 환자만 ICU를 담당하는 의사를 뽑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외과 계열의 환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수님을 한 분 TO를 뽑아달라라고 지금 계속적인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서로 전공이 끝나시면 갈 길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경우에 김희연 교수님 만약에 용인에서 저희 쪽으로 트랜스퍼 하게 되면 어떤 부담들이 생기나요? 혹시 그러면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케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단순한 생각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센트럴리제이션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런 케이스의 환자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이제 ICU가 없어서 3일간 이제 병동에서 케어를 하던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는 환자 이제 이송받아서 한 경험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원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리소스가 한쪽에 모여 있어서 나눠서 사용하는 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동하는 데만 무리가 없다면 그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말씀 꺼낸 거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김희영 선생님하고도 우리 같은 이니까 상의를 그냥 전화를 유선으로 상의를 해도 그래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팩스나 이런 거는 다 원격으로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계속 소통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되면 그래도 제가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 해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같이 함께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현실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서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